안녕하세요. 예, 다시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구호차입니다. 일단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 틀린 문제 틀렸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실수하지 않겠죠? 내가 이번 시험에서 뭘 실수했는지 알아야지 다음 기말고사 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중간고사 문제, 틀린 문제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국어 서술형 문제 보면 알겠지만 명문제들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날개에 있는 문제나 그리고 학습활동에 있는 문제들 한번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기말고사 때 좀 쉽게 답안을 작성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문학으로 그리는 삶 세 번째, 결혼을 배울 차례입니다. 결혼은 희곡이에요. 연극을 하기 위한 대본인 희곡입니다. 먼저 결혼 작품을 배우기 전에 극갈래 개념 학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극갈래란 무엇일까? 소설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문학이라면 극은 무대와 스크린, 브라운관에서 보여주기 위해 쓰인 문학을 가리켜. 극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없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지.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돼. 연극의 대본인 희곡,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는 비슷하면서도 달라. 둘 다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나리오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할 수 있어. 하지만 희곡에서는 배경이 무대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있어. 이런 제약 때문에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할 수 없지. 또한 시나리오는 다양한 촬영 기술이 이용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이러한 기술을 표시한 특수 용어들이 많이 적혀 있어. 이건 씬 넘버, 장면 번호이고 이건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장면을 확대하는 기법이야. 내레이션은 무대나 장면 밖에서 들려오는 설명 형식의 대사이고 이펙트는 장면의 실감을 더하기 위해 넣는 효과음이지. 페이드인은 새로운 장면이 시작될 때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기법을 가리키고 페이드아웃은 장면이 끝날 때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는 기법을 가리켜. 시나리오에 쓰인 여러 촬영 기법은 극의 내용과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여.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 지문을 비교하며 인물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실제로 배우나 감독이 되었다 생각하며 읽어봐. 그럼 극갈래를 더욱 적극적으로 즐겨볼 수 있어. 자, 극갈래 개념과 특성 영상 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극갈래나 서사갈래나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벌어지고 갈등이 있고 즉 인간의 삶과 갈등을 형성하는 문학갈래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죠. 극갈래, 서사갈래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서술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 서사갈래는 소설은 서술자가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야기를 해줘요.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꾼이에요. 서술자가. 그런데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어요. 등장인물을 독자가, 관객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서술자 없이. 즉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직접 보는 거죠. 즉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인물의 심려 성격을 드러내고 관객에게 사건의 전개형상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에 서술자 없이, 이야기꾼 없이.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항상 현재로 보여지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즉 지금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전달을 받기 때문에 뭐가 강해요? 현장성이 강하겠죠. 자, 그런데 극갈래는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서사갈래는 소설은 창작되면은 독자에게 읽힙니다. 그쵸? 그런데 극갈래는 독자에게 읽히기 위해서 창작된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전제로 해요. 뭘? 영화로 사용되거나 무대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시나리오, 영화의 대본 시나리오, 연극의 대본인 희곡은 무대에서 상영되는 것을, 영화로 상영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영화의 특성, 연극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장면 구현에 제약을 받겠죠? 어떤 제약? 일단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있겠죠. 그쵸? 소설처럼 무한하게 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있겠죠? 자, 그런 제약은 시나리오, 희곡 둘 다 있는데 그 제약이 더 심한 것 어떤 걸까요? 시나리오, 희곡,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심하다. 희곡이겠죠? 왜요? 무대. 연극의 무대는 크기가 일정하죠? 그쵸? 그 무대에 아무리 큰 무대라고 해도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비해 영화는 어때요? 비교적 제약이 덜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 공간의 제약, 즉 장면 전환을 생각해 보세요. 장면 전환이 더 쉬운 건 영화겠죠? 희곡, 일정한 무대 내에서 계속 시간과 공간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 동안 연극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막을 내렸다 올렸다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다? 희곡이 장면 전환, 시간, 공간의 제약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화는요, 시나리오는요, 찍고 이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제약이 좀 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곡에 비해서. 자, 그리고 희곡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 요거는 세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설, 대사, 지시문. 어떤 건지 알고 있죠? 자, 해설은 희곡의 첫머리에서 설명하는 부분, 무장치,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희곡 첫머리에서.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고요. 지시문은 무장치, 음향효과, 조명효과,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심리 등을 지시하는 글입니다. 이 요소들 알고 있어야지 극문학을 잘 감상할 수 있겠죠? 자, 백사 쪽 작품 감상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 먼저 볼까요? 작가 소개. 작가는 이강백이고요. 주로 어떤 작품을 썼느냐? 뭐라고 써있죠? 사회 풍자적인, 사회 상황을 상징적이고 우화적인 방법으로 풍자하는 희곡을 주로 썼어요. 결혼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작품으로는 파수꾼, 동시서 따고 본 듯이 느낌, 극락 같은 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파수꾼은 곧 만나게 될 겁니다. EBS 올림포스에 있어요. 그리고 제목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있죠. 작은 글씨로. 이 작품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약속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소유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의 현대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작품 읽으면서 사랑과 소유의 의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과 소유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이게 이 작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이죠. 제목이 결혼이에요. 결혼의 의미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에겐 먼 이야기, 먼 미래의 이야기겠지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보시면은요, 남자가 등장을 해요. 이 작품 보면 알겠지만 등장인물들이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안 써 있고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렇죠? 보통 영화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책을 읽어요. 관객 앞에서 읽고요. 그런데 이야기 책 사기꾼은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부자로 보이도록 집도 빌리고 모자 넥타이, 의복, 하인까지 다 빌려요. 그런데 그 빌린 물건들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던 남자가 이야기 속에 사기꾼이 돼가지고 맛을 보기로 해요. 자신이 읽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특이한 이야기라고, 특이한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등장인물도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남자가 책을 읽다가 책 속에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고, 좀 다르다. 보통 영화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예, 이 작품은 보통 영화과는 좀 달라요. 118페이지, 뒤에 있는 건데, 학습활동에 있는 건데, 먼저 잠깐 볼게요. 118페이지에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달라 볼까요?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고,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 무대장치, 특별한 무대도 필요 없고, 별도의 특별한 무대 장치도 필요 없대요. 없어도 된대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건 뭐? 바로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 누구? 관객이에요. 관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극이래요. 왜냐면은 이 연극의 등장인물 하인은 그들로부터 잠시 모자라든가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야 돼요. 그런데 왜 빌리냐? 수업비용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이 관객들에게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 준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작가가 중요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제와 관련 깊은 그런 행동을 관객들에게 해야 돼요. 이런 요소들 보통 영화과는 좀 다르죠? 맞아요. 이 작품은 실험극, 일종의 실험극이에요. 실험극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특별한 부장치도 필요 없고 관객이 그게 참여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극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뭐냐? 얻는 효과 뭘까요? 자, 관객들은요, 오로지 뭐만 봐요? 오로지 배우의 연기에만 집중하게 되겠죠. 왜? 특별한 무장치, 조명 효과 없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관객이 그에 직접 참여를 해요. 당연히 관객의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행동을, 그런 역할을 관객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즉 주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104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세요. 앞분의 줄거리 그 밑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고 끊어서 내용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104페이지 몇째 줄이죠? 9번째 줄, 정신용 드십니까? 부터 같이 볼게요. 정신용 드십니까? 여전해요. 익숙해지면 좀 더 알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리라곤 꿈도 못 꿨죠. 정보에 알려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지 않겠어요? 문 앞에서 저는요,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어려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 걸. 아니요,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그랬어요? 네, 당신의 정보를 받았을 때요. 저희 어머님 말씀하셨답니다. 얘 어서 가봐라. 가봐서 빈털터리 갔거든 아예 되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그래,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서 그렇게 대답했죠. 네, 원참. 오른손을 들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 전에 물 좀 남았습니까? 아니요, 다 마셨는데요. 유감입니다. 내 몫을 남기지 않고서.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고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날개 문제. 여자의 어머니가 중시하는 결혼의 조건은 무엇일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가봐서 빈털털이거든 아예 되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누가? 여자의 어머니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즉 결혼 상대자는 어떤 사람? 부자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그런 심성, 성격,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있느냐, 부자냐 아니냐라는 그런 외면적인 것으로 이제 결혼 상대자를 구하라고. 그것도 어떻게? 꼭 붙들어야 한다. 빈털털이면은 어떻다? 아예 되돌아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자, 여자의 어머니는 어떻다? 재산. 그렇죠? 재산을 결혼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어머니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여자는? 자, 여자도 볼게요. 여자의 말. 여자는 어떻게 했죠? 집에 왔을 때, 남자의 집에 왔을 때, 집 앞에서, 문 앞에서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황홀해서 망설였죠. 왜요? 여자가 황홀해한 이유는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자는 그러한 어머니의 말,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싫어요. 그랬나요? 아니, 그런 말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어요? 맹세를 했죠? 맹세를 했어요. 빈타서리 같거든 아예 되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어머니의 말에 맹세를 했어요. 맹세.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했죠? 알았어요, 어머니. 자, 여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가 부자인 것을 알고 황홀해 했고요.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어요. 마찬가지로 물질적,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남자가 같아요. 왜요? 자, 앞분의 줄글에 나와 있죠?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렸어요. 부자로 보이도록 집과 물건을 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것. 재산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도 물질적,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똑같네요. 남자도 여자도 똑같고, 그리고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결혼의 조건으로 재산,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유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 현대인들의 그런 물질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 물론 아주 먼 얘기지만 결혼하게 된다면은 결혼의 조건으로 어떤 걸 따지겠습니까?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남자 여자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여러분 아니면은 너무 먼 얘기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혹은 드라마나 영화도 좋고요. 결혼할 때 어떤 걸 따지던가요? 자, 105쪽 계속 이어서 오겠습니다. 몇째 줄인가요? 8번째 줄.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 라고 써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넥타이를 풀어내고 있네요. 왜요? 넥타이 하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앞부분에서 고리에서 봤지만 남자가 물건을 다 빌린 거죠. 모든 물건을 다 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린 물건들은 시간이 되면 다 되돌려줘야 돼요. 넥타이는 시간이 됐나 봅니다. 되돌려줘야 돼요. 그 회수해달라는 역할 누가 하고 있어요? 바로 하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된, 적인 시간이 다 된 물건을 하인이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 날개 문제의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죠. 남자 하인이 다투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껏 저항하죠. 왜요? 물건을 더 오래 빌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하인은 시간이 됐으니까 회수하는 거고요. 그게 이 극에서 하인이 맡은 역할이고요. 자, 하인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하인은요, 이 극에 등장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회수해가는 그 역할만 해요. 기계적인 동작으로 기계처럼 시간 딱 되면 남자 봐주지도 않고요. 그냥 회수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뭘 보여준다? 소유물의 시간이 정해졌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요. 하인은 이 작품에서 시간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시간. 그런데 시간은 어때요? 우리를 데려주지 않죠? 그쵸? 바로 그겁니다. 하인은 어때요? 기계적인 동작으로. 그리고 어때요? 억센 힘을 가지고 있죠? 거스르지 못해요. 남자는 하인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시간을 거스를 수 없고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시간의 엄정함, 시간을 상징하는 인물, 바로 하인이에요. 자, 105페이지 이어서 계속 볼게요. 여자 왜들 그러시죠? 12번째 줄부터입니다. 왜들 그러시죠?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네?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켰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신다든가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넥타이를 그것엔 관심 없습니다. 왜 빼앗기셨죠? 그것도 난폭하게. 그렇지요. 난폭하게 주인 엎치는 그런 하인에겐 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신지. 하지만요, 저는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봐, 가져와. 여봐, 그 가져간 것 5원만 더 빌려주게. 딱 5원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응? 좋아, 좋다고. 뭐래요, 하인이? 네, 나더러 잘해보라 그럽디다. 물론 그래요. 저 인정사항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으로 인하는 주제에.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거나 만하겠고.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렵니까?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를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죠.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건지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어때요, 이젠?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뭘요? 아니, 정말 그래요.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하다만 이야기 그것 좀 계속해 봅시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우리?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 달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시죠? 뭐 별건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하긴 당신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용기를 내셔야 해요. 네,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자, 다시 105페이지 12번째 줄 왜들 그러시죠? 다시 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자는 왜들 그러시자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여자는 모르죠. 빌린 물건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되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남자는 뭐라 그래요?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남자는 알고 있으니까 이 규칙을. 빌린 물건은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런데 여자는 계속 넥타이를 하면서 그쵸? 왜 빼앗기셨죠? 라고 넥타이만 말하고 있어요. 남자 의도대로 화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넥타이를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죠. 하인에게 여봐 가져와 하고 큰 소리로. 하지만 어때요? 그 다음에는 귀에 세고 속삭이죠. 5만 더 빌려주게 라고 사주기도 안 되겠나? 라고 말하고 있죠. 남자는 지금 하인에게 큰 목소리로 여자 앞에서는 큰 목소리로 말하다가 가까이 가서는 작은 목소리로 빌려주게 사주기도 안 되겠나? 라고 말하고 있죠. 이중적인 하인에 대해서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인은 빌려줄 리가 없죠. 이야기했잖아요. 하인은 시간을 상징하는 인물, 시간의 엄정함을 상징하는 인물, 시간이 되면은 되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인물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넥타이를 빌리죠? 누구한테? 106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관객석 앞에 앉아서 관객에게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립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넥타이를 다시 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때요 이젠? 하니까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라고 여자가 말하고 있죠. 넥타이를 매니까 멋진 분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왜 빼앗기셨죠? 하면서 의아했었는데 넥타이를 맨다면은 멋진 분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이야기가 어머니 이야기로 화제가 전해되죠. 그만큼 여자가 넥타이를 중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넥타이, 겉으로 보이는 거, 멋진 분. 넥타이는 그런 거 상징하는 거예요. 외적 가치, 겉으로 보이는 거요. 외적 가치, 외적 조건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넥타이를 맨 모습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자의 어머니가, 여자가 바라는 그런 남자의 결혼 상대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자가 내면보다는 착한 심성,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사랑, 그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런 소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6페이지 볼게요. 자, 넥타이를 누구한테? 관객에게 빌렸죠? 자, 넥타이를 관객에게 빌리는 장면, 이 장면 중요해요. 이 극의 특징, 실험극으로서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남자 관객석을 수석수석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아요.
남자는 등장인물, 배우입니다. 그쵸? 그리고 광희 앞에 앉아서 뭐합니까? 말을 건네죠. 말을 건네요. 누구에게? 당신 하고 부르면서 광희 앞에 앉아가지고 당신 부르면서 관객에게 말도 걸죠. 그리고 말만 걸어요? 아니죠. 넥타이를 빌려요. 그쵸? 남성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려 착용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재래요. 그러니까 그게 관객이 참여하는 거죠. 일정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배우처럼 그게 있는 배우처럼 물론 대단 없죠. 관객이 말은 하진 않지만 일정한 행동도 해야 되고요. 말도 들어줘야 돼요. 말 상대가 돼야 돼요. 관객이 그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어디까지가 무대고 어디까지가 객석인지를 알 수가 없죠. 왜? 관객이 배우처럼 그게 참여한다니까요. 일정한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벌어지는 공간은 무대인데 객석에서도 그러한 그게 내용이 전개가 되니 객석이 무대인지 아닌지 그 경계가 애매해지는 거죠.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건지는. 자, 요 얘기는 뒤에 보면은 더욱더 잘 알 수 있을 건데요. 이게 이 작품의 주제식, 소유의 진정한 의미, 소유의 의미 이런 거 관련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의미를 관객에게, 소유에 대해서 소유의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돼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오는 건지는. 즉, 관객들에게 소유의 의미,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연극과는 다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특성들 잘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교과서 날개 문제는 어렵지 않게 다 구할 수 있죠. 남자가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도록 연출한 작가 의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이 그게 참여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앞에서 봤습니다. 관객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한다. 관객이 그게 일부가 되니까 그게 상황, 주제식을 적극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관객은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잖아요. 자, 107페이지예요. 넥타이를 빌려 맸더니 여자는 당신은 멋진 분이 되어라고 그랬고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누구? 남성 관객에게 말하고 있죠. 이 부분도 106페이지 부분과 비슷하죠.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넥타이를 메고 나니까 이제 남자의 의도대로 여자의 어머니로 화제가 전환이 되죠. 자, 그런데 여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물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남자가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의무인가요? 결혼할 때 상대방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거 의무인가요? 아니죠. 우리 결혼은 당사자들끼리 마음이 중요하다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걸 선생님이 생각이긴 한데요 중요하지 않은 것, 부수적인 것, 즉 주변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런 세태를 비판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시오. 한 번 더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어머니 성품,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라고 대답하네요.
남퍽이다 상냥을 겸했다. 쉽지 않은 성격이네요. 그래서 남자는 별건 아닙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니죠, 그쵸?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그래요, 어려운 성격인 거 알 수 있겠죠? 결혼의 과정이 쉽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성격이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자의 어머니는 이 작품에서 어떤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 빈털터리거든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그쵸? 부자거든 꼭 붙들어라고 이야기했었죠. 여자 어머니는 물질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장면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쵸? 어렵다. 뭘? 결혼의 과정에서 물질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그런 세태, 물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08페이지 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여자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태어나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덤? 네, 왜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진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예요. 덤.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태어났었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덤.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덤,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버려지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요? 고맙기는요.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만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덤. 네? 아니요. 그저 불러온 겁니다. 그 목소린 그저 불러본 게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난 당신을 사랑해. 거기서 뭘 하시죠?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뭐라고 계세요? 덤.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108페이지 같이 볼게요. 이제 전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자, 그리고 여자의 어렸을 적 별명은 뭐라고? 덤이에요. 덤. 자, 덤이란 말은요, 그 뜻은 다 알고 있죠? 책에도 써 있습니다. 물건 사고 팔 때 제 값어치 외에 조금 더 얹어주거나 받는 물건이라고 108페이지 옆에 써 있네요. 덤은 여자의 별명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도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덤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자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마자 달아나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대요.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잠시 빌렸던 거래요. 이거 굉장히 비슷하네요. 똑같네요. 누구랑?
남자랑 똑같네요. 남자도 여자의 아버지처럼, 여자의 아버지도 남자처럼 사기꾼이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결혼하려고 잠시 빌렸던 것. 자, 교과서 날개 문제도 이거 물어보고 있네요.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의 공통점은 뭐? 둘 다 사기꾼이다.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으로 잠시 빌린 재산으로 여자를 현혹해서 결혼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이런 아버지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미워하지 않는데요. 그리운 데가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사기꾼인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남자 사기꾼이죠. 아,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쵸?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별명, 덤이라는 별명을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써있네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즉, 자신의 별명을 긍정적으로, 덤이라는 별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주고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담을 낳아 키운다는 건. 그렇죠. 어머니는 화를 낼 거예요. 덤이라는 별명이 좋다? 왠지 홀가분하니까. 왠지 홀가분하다? 뭔가 홀가분하다? 가볍다. 그쵸? 중요하지 않다.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때요? 고생 많았죠?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러면 애지중지 홀로 나와서 길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해하는 거죠. 그쵸? 어머니가 화를 내는 거 하긴 그렇다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를 씻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이제 알 수 있겠죠? 왜 여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부자를 찾는지, 여자의 어머니가 여자의 결혼 상대로 부자를 찾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왜? 여자의 아버지는 사기꾼이었고요. 도망쳤어요. 여자의 어머니는 여자를 홀로 키우며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어머니가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는 뭐라 그래요? 나도 알만합니다 라고 여자의 말에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자의 별명이 덤이라고, 덤이래요 하면서 놀리는 것도 아니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도망쳤다, 사기꾼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어때요? 나도 알만합니다 라고 공감하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여자는 뭐라 그래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대요.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남자에게 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준, 이해해준, 나도 알만합니다 하고 이해해준 남자에게 친절하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부분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왜? 친절하다고 말했으니까요. 물론 앞에서도 호감을 느꼈죠. 황홀했잖아요. 큰 집 보고. 그쵸? 넥타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넥타이 맨 모습을 보고 멋진 분이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큰 집, 넥타이 외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것. 그런데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죠. 남자의 성품, 마음을 본 거죠 이제. 그쵸? 남자의 내면적인 것에 호감을 느낀 그런 부분인 거 알 수 있겠죠. 덤, 그저 불러온 겁니다. 그저 불러온 게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저기 보면은요, 남자가
덤. 여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덤이라고 말하는 게 그저 불러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덤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는 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잖아요. 바뀐다니까요. 여자에게 어때요? 슬픔을 느끼고 있죠? 왜요? 연민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왜 미안해요? 나도 사기꾼이니까. 여자 아버지처럼 똑같이 사기꾼이니까.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중어 그리고 있죠? 당신을 사랑해 라고 혼잣말처럼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전까지 남자가 여자에게 살아간다 고 말한 대사가 있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리고 있지만 어쨌든 난 당신을 사랑해, 덤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전까지는요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자로 꾸몄어요. 사랑 없이.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죠. 비로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여자의 덤 이야기를 듣고서 남자의 심리, 남자의 심정, 태도가 바뀌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남자는 또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그거는 이따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대사, 남자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전체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여자가 알아듣고 있나요? 듣고 있지 않나요? 뭐라고 계세요? 남자의 말을 듣지 못했죠? 여자가 남자의 말 듣고 어머, 저 사랑하세요? 라고 대묻지 않고 있죠?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남자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어떻다? 남자는 말하고 있지만 여자는 듣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대사를 뭐라 그래요? 독백? 독백이 아니고요. 혼자말처럼 하고 있지만 옆에 다른 배우가 있죠. 다른 등장인물은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듣지 못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남자의 이 말은 당연히 관객은 듣고요. 그리고 같이 무대에 올라 있는 여자는 못 들어요. 그렇게 약속을 한 대사예요.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다른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듣는다는 약속을 한 그런 대사를 방백이라고 그러죠. 자, 방백이 어떤 건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